오늘은 15세기 초반에서 18세기 중반의 대항해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권의 책을 참조를 했습니다. 무역의 세계사, 자본가의 탄생, 돈의 역사입니다. 일단 무역의 세계사에서 이제 서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운반하고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천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어떤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물자와 어떻게 교환을 하는가가 그 지역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무역을 잘 중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부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이제 무역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신료, 두 번째는 노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희망봉 루트를 발견한 사건입니다. 희망봉 루트를 발견하기 전에 일단 655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무슬림 세력이 지중해 동부의 지배권을 빼앗았고 서양은 인도와 중국을 이어주던 해로가 단번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50년 후 바스코다가마가 이 희망봉 루트를 통해 인도양을 건너기 전까지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럽은 무슬림이 아라비아, 아시아,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1000년 가까이 인도양 교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도나 중국에서 오는 무역로는 이제 보통 베네치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베네치아와 유럽, 인도 사이에 이슬람 어떤 제국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랍인들은 베네치아의 동업자들과 수백 년째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로 가보시면은 바스코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으로 진출함으로써 무슬림이 아시아와 서양의 교역을 독점하던 시대도 영원히 막을 내렸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이 루트가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방이 어떤 무역의 중심로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봉을 통해서 바스코다가마가 인도양으로 진출을 하는데 이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중국에서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인도양에서 그 세력을 빼게 됩니다. 즉 바다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원래 중국이 배도 많고 그 배의 그 크기도 유럽보다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스코다가마가 인도양을 항해할 당시에 마침 그 세력이 이제 자리를 비운 뒤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루트가 발견이 되자 리스본이 사실 유럽, 스페인, 유럽 북부 시장에 더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는 포르투갈의 고객이 되는 치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네덜란드가 부상하기 전까지 향신료 산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가 부상하게 되는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독일의 이제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야코프 푸거, 이 사람이 유럽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선 기독교에서 죄악시하고 있었던 고리대금업을 어떻게 보면 합법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줘서 어떤 논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고리대금업이 죄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면죄부 사업도 추진한 사람입니다. 교황과 푸거는 돈을 나누기로 은밀히 모의하고 이들이 면죄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교와 신교의 갈등, 그러니까 신교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이 종교 분쟁이 결국에는 무역의 패권 변화까지 이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바스코다가마가 이제 새로운 무역로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이외에도 스페인이 그 당시에 이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스페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스페인의 실패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돈의 역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은광, 즉 은이 이제 아메리카 대국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고 스페인으로 이런 통화량이 이제 유입이 되자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스페인의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에서도 이제 발생했던 일인데요. 뭐 천연가스나 이런 천연자원을 발견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통화가 강세로 가면서 그 천연자원 이외의 산업들이 어떤 환율에 있어서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를 이제 네덜란드병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런 통화량 유입으로 인해서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나라였고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젊은 인력들이 많이 전쟁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생산 능력이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바스코다가마의 이제 무역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전성기를 구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맥을 못 추게 된 것은 역시 이제 어떤 사이즈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인데 대양의 해군을 배치를 했다. 그리고 이 세계 제국을 운용하느라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푸거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운영하는 독일은행 등의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한계를 보여줬고 네덜란드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베네치아의 목을 조르게 되거든요. 그럼 네덜란드는 어떻게 해서 부상을 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베네치아, 요 이제 요 빨간색 요 지방이 이제 베네치아 지방이거든요. 이제 노란색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로가 베네치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루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포르투갈이 깬 거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부상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로 유명하죠. 최초의 주식회사. 이를 통해서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단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기원을 이해를 하려면 우선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종교개혁을 탄압하기 위해 침략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5개 주가 한 거에 나서게 된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 지방에서 5개 주가 한 거에 나서게 된 거죠. 이 5개 주가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이때 형성된 연합주가 오늘날의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신교도들이 쫓겨나면서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업적으로 가장 유능한 상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즉시 구축이 되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인구는 신교도 난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일단은 이제 계속 이제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도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시장을 오랫동안 개척할 민간 자본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때 동인도 회사가 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기가 막힌 대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출의 형태로 자본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무한 책임이죠. 무조건 갚아야 되는 돈인 거고, 이런 형태의 사업, 이런 형태의 무한 책임 원칙은 이제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험 자본이 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 대항해 시대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유한 책임을 기본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즉 주식회사가 필요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출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야코프 푸거가 면제부 사업을 했고, 이것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을 이제 이제 만들어냈고, 신교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신교도들은 아무래도 이 구교의 수직적인 카톨릭의 그런 수직적인 그런 위계에 의한 조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또 네덜란드의 어떤 그 실용주의적 태도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전통과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금융제도에 있어서 혁신적인 주식회사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 앞선 정치, 법, 금융제도를 앞세워서 완전히 유럽의 이제 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추정을 해보면 영국이 1,440달러, 네덜란드가 2,175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쟁력 차이에는 제도와 금융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영국을 말씀드리냐면은 네덜란드에 이어서 영국이 최강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자율이 10%였는데 네덜란드에서는 4%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업의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반전이 이제 시작되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영국 의회가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을 새로운 국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영국의 국왕으로 앉히게 된 거죠. 이때 윌리엄 3세가 1만 4천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수만 명의 기술자와 금융 인력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들,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식을 하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1700년대에는 영국인들이 당대 최고의 고급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상업 패권이 런던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상업 분야에서 부상한 것은 1688년 명예혁명 이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교도 총독인 빌럼 3세와 영국인 아내 메리는 마지막 카톨릭 왕족인 제임스 2세를 축출하고 이제 영국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은 왕이 누려온 신성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의회를 정부의 최고 기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의회는 윌리엄 3세가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물품세를 징수하도록 양보했다. 그래서 1689년 혁명의 후속 조치는 막대한 효과를 냈습니다. 일단은
아, 권력이 절대군주에서 대의의 입법기관으로 옮겨가면서 법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물품세 징수로 정부는 손쉽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신용 위험이 줄어들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혁명 이전에는 국채금리가 10%가 넘었는데 그 이후에는 6%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참고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고국으로 연간 150만 필의 면직물과 의류 품목을 운반했는데 수입 총가치의 83%를 차지했다. 이제 향료 시장은 종언을 고했다. 면직물이 진정한 왕이었다. 그리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17세기의 향료 제도를 네덜란드에 빼앗기면서 인도의 섬유로 눈을 돌렸듯,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의 그러니까 향료에 대한 그런 어떤 지배권이 네덜란드에 있었고, 영국은 대신 면직물에 인도의 섬유에 눈을 돌렸는데, 그리고 다시 그 미국, 그 아메리카 쪽에서 면직물과 실크라는 고수익 무역이 이제 위태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무게 중심을 중국과의 차무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중국과의 또 이제 어떤 차무역, 무역, 그다음에 마약,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홍콩을 다시 영국의 지배권 하에 놓게 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료 시장 대신에 면직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방직기라든가 산업혁명, 이렇게 영국의 패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돈의 역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득과 인구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득도 상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만약 인구가 증가하면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소득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했을 때, 음, 일단은 영국에서는 잉여 농산물을 풍족하게 가진 탓에 농촌에서 잉여 인력을 얼마든지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지속적으로 신병을 충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북대서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상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구는 많아졌는데 그 일부를 세계 제국을 구축하는데 일부를 이제 그 노동력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비가 싸지가 않았다. 그리고 비싸게 유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외의 요인이라면 과학자들을 우대한 영국의 전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에서는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피해서 영국으로 건너간 지식인과 자본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네덜란드는 육지에 터전을 두고 있어서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끊임없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해 산업혁명을 추진할 힘을 갖추기 힘들었다. 이런 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맥락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 이야기가 잘 나오지 이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돈의 역사에서 이 프랑스를 영원한 2등 국가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부채에 허덕였고, 전쟁 때문에 거대한 부채에 허덕였다. 따라서 조세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6%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유럽 전역에서 나중에 이제 약탈로 악명을 떨치게 되는 게 이런 부실한 재정이 이제 배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킨들버거는 프랑스를 영원한 도전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 시대의 흐름, 이슬람이 잡고 있었던 그 패권을 포르투갈이 새로운 루트를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깨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가져온 은의 유입이 어떻게 스페인의 몰락을 재촉했는지 그리고 포르투갈이 무역로 개발을 통해서 잘 나갈 수 있었지만 결국 사이즈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받쳐줄 만한 어떤 금융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대국으로 계속 남아있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신교도들의 어떤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정부보다는 민간의 자본을 육성함으로써 그 새로운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경제의 경쟁력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지적인 네덜란드의 자산들이 이 영국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넘어감으로써 영국이 그 금융제도 그리고 법제도 그리고 세금 조세제도 같은 것에 있어서 이제 개혁을 함으로써 영국이 패권을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영국에서 또 무역로를 새로 개발을 하고 또 세계 제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이제 그 가격이 인건비가 떨어지지가 않았고 이에 따라서 기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고리 이 스토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